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촉재라고 떠들어댑니다. 주식은 다시 떡상하고 부동산은 불장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 금리 인하라는 신호탄, 사실은 구조대가 쏘아올린 조명탄이 아니라 침몰하는 배에서 마지막으로 울리는 SOS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역사상 가장 큰 폭락장은 언제나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진짜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고 싶은 숫자만 봅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린 이유, 단순히 물가를 잡아서일까요? 천만에요. 고용지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수정치를 보십시오. 무려 81만 8천 개의 일자리가 통계상에서 증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믿었던 견고한 고용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신기루였다는 겁니다. 제조업 PMI 지수를 보십시오.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50 이하라는 것은 경제 위축을 의미합니다. 공장이 멈추고 주문이 줄고 재고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은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금리 인하가 아닙니다. 경기 침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공포의 비컷입니다. 시장은 환호하지만 스마트머니는 이미 조용히 출구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의 현금 보유 비율을 보십시오.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라는 것을요. 시계를 잠시 2020년으로 돌려봅시다. 제로금리의 시대, 돈이 휴지 조각처럼 풀리던 그때는 그야말로 광란의 파트였습니다. 아무거나 사도 올랐고 빚을 내는 것이 능력이었죠. 테슬라 주식은 10배가 올랐고 비트코인은 6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동학개미들은 영웅이 되었고 영끌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우리는 고금리라는 혹독한 숙취에 시달렸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장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1년 반 만에 5%포인트 이상을 올렸습니다. 이는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졌고 수많은 스타트업이 좀비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꺾였고 주식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이 고통이 끝나기만을, 금리가 내려가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금리만 내리면 다시 그때의 영광이 돌아올 거야 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해버렸습니다. 그 달콤했던 2021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준금리와 실제 시중금리 사이에는 가산금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들은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 가산금리를 더 높입니다. 왜일까요? 대출자가 돈을 못 갚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더 가혹한 현실은 이겁니다. 예금금리는 잽싸게 내려가지만 대출금리는 천천히 내려갑니다. 은행의 마진만 커지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폭발을 막기 위해 DSR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LTV와 DTI도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돈 빌리기 쉬운 세상이 올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은행 문턱 앞에서 좌절하는 대출 난민 신세가 될 뿐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당신이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나빠질수록 은행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연준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은 항상 듣습니다. 2021년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치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고 연준은 뒤늦게 공황 상태로 금리를 폭등시켰습니다. 경제에 급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지표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경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실업률 상승, 소비 위축, 제조업 둔화. 하지만 연준은 경제는 괜찮다며 버텼습니다. 지금의 금리 인하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라 망가지는 경제 지표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단행하는 사후 처방입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급하게 메스를 든다는 건 환자의 상태가 이미 위독하다는 뜻입니다. 과거 금리 인하는 주식 매수의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2008년, 2020년이 그랬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왜일까요? 첫째, AI 거품 논란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최고 수준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더 오를 여력이 있을까요?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중동 전쟁, 중국과 대만의 긴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는 불안정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셋째,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공급망 재편, 탈세계화, 노동력 부족, 물가를 높이는 구조적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금리를 조금 내린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지금 어디로 돈을 옮기고 있을까요? 미국 국채와 금입니다.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의 거대한 머니 무브가 시작된 겁니다. 금값을 보십시오.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장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지금 극단적으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금값은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안전자산 선호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도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실물 경제는 어떻습니까?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코로나 때보다 심각합니다. 명동, 강남의 황금 상권조차 임대문의 팻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간은 사라졌습니다.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서민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금리 인하의 온기가 실물 경제에 퍼지기도 전에 경기 침체의 한기가 먼저 뼛속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뒤늦게 뛰어드는 개미들은 어쩌면 기관 투자자들의 설거지 대상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빠져나갈 출구를 여러분이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복되지는 않지만 운율이 있습니다. 2007년 9월 18일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 사람들은 다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금융위기, 전 세계적 대공황.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책이었지만 동시에 경제가 위험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던 겁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1990년대부터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30년이 되었습니다.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섣불리 영끌에서 부동산을 사거나 빚을 내어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태풍이 오는데 우산을 펴고 바다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다시 시작된 파티가 아닙니다. 저성장 시대로의 구조적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직 높은 금리를 확보하십시오. 지금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3-4%대입니다. 앞으로 계속 내려갈 겁니다. 지금 장기예금이나 채권에 일부 자금을 배치하십시오. 특히 미국 국채는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둘째, 현금을 확보하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십시오. 현금은 왕입니다. 위기 때 가장 소중한 것이 현금입니다. 그리고 금, 달러, 우량채권, 이런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십시오. 폭락장이 왔을 때 현금과 안전자산을 가진 사람이 진짜 기회를 잡습니다. 셋째, 빚을 줄이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빚을 더 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빚을 갚을 때입니다. 다가올 충격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환호성에 취해 벼랑 끝으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냉철하게 안전벨트를 매시겠습니까? 금리 인하는 파티의 시작이 아닙니다. 생존 게임의 시작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